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사 민법 총칙을 강의하게 된 송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이어서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총칙을 하는데 약간 좀 양이 많아요. 예, 양이 많죠. 타 과목에 있는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조금 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양이 많은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법을 공부할 때 행정소송법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2차 과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총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혼자서 1조부터 184조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쭉 개괄적인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보고요. 되도록이면은 좀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민총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본문의 내용을 좀 많이 좀 읽어주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개괄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이렇게 단권화 작업을 해서 그것만 봐도 시험을 합격하는데 80점 이상을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객관식 기출문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민법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총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조부터 하면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를 보시면은 법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을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없다고 한다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조리에 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사에 관한 것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법률에서는 민사에 관한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민사에 관한 법률에는 다 적용됩니다. 그래가지고 명령규칙도 다 포함되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 나오는데, 요 관습법은 관련된 요건이라든가 판례 우리가 조금씩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 조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조리는 거의 안 나오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조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신의성실 원칙, 흔히 말하는 줄여서 이제 신의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의성실 원칙, 그래서 줄여서 신의칙.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 요걸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는 전부 판례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는 전부 판례만 준비하시면 돼요. 판례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판례가 좀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거 있고, 가끔씩 최신 판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최신 판례. 근데 요즘에는 잘 많이 안 나와요. 워낙 법이라는 게 체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신의칙이라든가 요 부분은 약간의 보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민법이 1조부터 1118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법대로만 적용을 하면 좀 억울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걸 막 사용을 하면 함부로 사용하거나 뭐 특히 이제 이게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권리는 갖고 있는 자가 행사를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신의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118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틈을 갖다가 메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신의칙입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례만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뭐 도시락을 사든 이렇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 그게 요 매매계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라는 거죠. 갑과 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갑을, 요즘에는 계약서에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갑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동행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 저기 뭐죠? 갑질한다 해가지고 요게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여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요새 계약서 보니까 뭐 동행 뭐 이런 것도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를 여기 있는 갑과 을로 이제 더 나가면 병, 정, 예, 무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무까지 안 나가도록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 갑과 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 주체. 여기도 주체. 좀 더 사건에 있어서는 뭐가 되냐? 예, 당사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 당사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편의점이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이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가지고 매도인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매도인.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매도인을 도자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여러분들, 소비자. 여기 갖다가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죠. 매수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숫자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줄임말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매매 계약을 하면은 물건이 있죠. 물건. 예. 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체. 객체.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민법을 들어가다 보면 요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 주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주체는 여러분들 성인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권리 능력, 권리를 갖다가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느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법률에는 뭐가 있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해요. 어떤 물건을 가질 수 있고 소유권도 가질 수도 있고 뭐 점유권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태아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똑같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똑같은 일반인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태아에게 주는 권리 능력이라는 게 불상유인이라 해가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외워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이 두 문자 따갖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태아에서 조금 더 크면은 뭐가 돼요?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좀 비속어 좀 쓰겠습니다. 곱비리들 있잖아요. 그게 미성년자죠. 그 아이들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많이 봐줘요. 국가에서. 왜? 아직 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성인과 다르게. 이게 약간 감정적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전부 강행 규정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뭐를 하느냐 권리만을 얻거나 권리만 얻는 거죠. 그 이익이 되는 거죠. 또 의무만을 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채무자인 경우에 그 빚을 갖다가 덜어주는 그러한 거는 또 얘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어떤 그래도 우리가 미성년자이나 하면 어떤 법률행위나 여기서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매매가 편의점에서 매매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용돈 그 처분 허락한 재산으로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 토지를 매매한다거나 어떤 고가를 물건을 갖다가 매매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를 해야 되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특정한 영업, 장사하는 것도 허락하고,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그 어떤 창업하는 경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올리브영에서 뭐 화장품 사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그 처분 허락한 재산 용돈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년자예요. 성년자인데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용어를 거의 쓰질 않죠.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증 치매 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경증, 이 사람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세 사람을 묶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 제한능력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능력자. 그래서 요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람, 여기 있는 피성년이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리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물을 처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 관련돼서 보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이 법조문이 나옵니다. 법조문. 그래서 요 법조문에 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있는 태아라든가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후견인을 전부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보여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잊어해가지고 나 성년자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뻥카를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방 보호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여기는 흔히 말하는 요 사례 문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사례 문제. 경우의 수가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사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17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원 있잖아요. 법원에서 한 문제 정도, 시민 측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리고 여기 그 상대방 보호가 여기 그 중에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원래는 인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주체를. 인. 근데 요 인이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봤던 게 자연인을 갖다가 본 거예요. 여기 있는 자연인을 갖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뭐냐라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진 인. 예.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거래관계를 갖다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법으로 만들어진 인을 갖다가 딱 하나 만들어놔요. 실체는 뭐 이제 등기하고 이제 갖고는 있지만은, 여기 있는 업무를 갖다가 이제 대표기관이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법인을 갖다가 좀 하나 봅시다. 여기 있는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요 영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고 플러스 뭐를 필요하느냐? 구성원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주식회사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데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 여기 있는 구성원이 주주죠. 이윤을 추구하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배. 뭐 하냐면 배당금을 갖다가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영리법인을 배우는데, 요거는 회사법에서요. 예. 좀 더 크게 나가자면 여기 있는 상법. 상법에서 회사법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있는 비영리법인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러면 여기 있는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기 있는 재단법인에서 재자는 재산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재산을 출연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예, 학교입니다. 학교. 더 나아가서 병원, 이제 학교. 요거 갖다가 재단법인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여기는 비영리라고 했는데, 학교나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록금을 받잖아요. 대학들 다 등록금 받잖아요.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법인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영리라는 의미에서 키포인트죠. 분배하는 거. 예. 근데 여기 있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하고, 여기 있는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한체육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체육회를 생각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는 법인에서, 예,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100%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사례로 나옵니다. 사례로. 근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속 이제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법인이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 정관이 필요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발기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초창기 모임을 가져요. 발기인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발기인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관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인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 예, 여기 있는 등기.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요 등기의 실질적인 내용은 등기해야 된다, 요거까지만 나오지, 나머지의 뭐 등기의 뭐 어떤 것은 뭐 물권법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어지니까. 예, 여기 이제 등기하고 우리가 자연인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출생신고라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을 등기를 해서 짠하고 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시가 돼도 공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출생신고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인데, 요 법인은 등기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자연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권리능력을 취득을 해요. 이게 출생신고를 해야만 권리능력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요 등기가 일종의 출생신고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관련된 기관, 이사라든가 뭐, 여기 있는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청회라든가, 이사가 없을 때 뭐 누구를 선임해야 되냐, 임시이사를 둬야 된다, 또 법인하고 이사하고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이해상반행위로서 뭐 특별대리인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 몇 개만 좀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인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자면,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 여기 있는 을이라는 대표 기관이 있어요. 여기 있는 대표 기관이 여기 법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 예를 들자면은 매매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걸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배우고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리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여기 법인에서 등기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등기. 근데 여기 있는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거 재단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비법인 사단만 보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 여기 있는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은 교회하고 종중을 갖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비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법인인데 안일비자 써가지고 법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좀 그러는데, 어찌됐든 여기 있는 건 법인은 법인인데 비법인이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등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하고 종중, 요 관련된 개별적인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여기서 봤던 그 주체 있죠? 주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체를 봤으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객체를 봐야 되겠죠. 객체. 그래서 이 객체를 보는데, 여기 있는 객체는 주로 원래는 물권법에서 다뤄져요. 물권법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물건이라는 걸 해가지고 99조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건.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있는 2층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기 있는 1층. 1층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냉기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 둔 거예요. 여기 있는 1층 주인이. 그랬을 때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냉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냉기. 여기 물건일까요? 물건이 아닐까요? 라는 거죠.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냉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층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그 천장을 뚫어가지고 냉기가 나오게끔 만들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천장형 에어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여기 냉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 여기 있는 주인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우리 전기 훔쳐도 처벌받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냉기도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객체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물과 종물이라는 게 있어요. 주된 물건에 따라다니는 물건.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가지 요건, 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된다, 등등등등등 해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주종 관계를 갖다가 이제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주물 종물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100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권리에도 유추 적용하는 것까지 배워야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물과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원물과 과실. 그래서 원물과 과실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이 좀 적어요. 그리고 법 조문하고 몇 가지 판례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하고, 참 제가 하나 좀 빠뜨렸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기 태어나서 난 다음에 뭐를 해요?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예요? 죽잖아요.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냐면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사망 신고를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보고적 신고를 해서 사람이 죽으면 권리 능력이 끝나요.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으로서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실종선고. 실종선고. 사람이 죽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거 돌아가셨구나 라고 판단해버리는 실종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학을 떠나가지고 내 재산이 있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재자 재산관리 여기 있어요. 요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요즘에 조금 난이도 어려워지면 요거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러죠. 요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그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좀 나오잖아요. 실종 선고 뭐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빠져가지고 좀 얘기를 드렸고. 자, 그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주체하고 객체를 우리가 이제 쭉 봤습니다. 주체하고 객체를 이렇게 좀 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뭐 이제 이제는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다 지웁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 갖다가 매수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이든 뭐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거 갈 때 물건 딱 사가지고 딱 놓죠. 그죠? 요건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 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먼저 내 물건 살래 하면 그게 청약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그 편의점에서 결제해주면 그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이게 뭐냐면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제 그런 큰 의미는 저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죠. 내가 물건 갖다가 내가 나한테 팔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고 하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계약에 대한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땅, 부동산. 부동산 할 때 내가 이거 살게라고 이제 청약을 하면 이쪽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성립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이제 성립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당사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 내가 사겠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요 세 개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해서 요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 계약이 성립을 했으면은 효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효과가 나온다는 게 우리 법학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느냐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제대로 나왔느냐 이거 검토하는 게 법학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효과가 발생하면 요 매도인은 뭐를 해줘야 되느냐, 소유권을 여기다 넘겨줘야 되겠죠. 물건을 샀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방법 해가지고 부동산하고 동산, 우리가 물건을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동산은 뭐예요?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동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물건, 편의점에서 그런 물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거 갖다가 하는 거고, 부동산은 뭐예요? 건물하고 그 땅, 토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안일불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한다고 그래요. 인도. 물건을 갖다 건네주는 거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우리가 가져오긴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인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만약에 동산이라고 하면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거 갖다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매수인은 뭘 줘야겠어요? 매매대금을 줘야죠. 요 관계를 갖다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여기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물론 여기 있는 법률행위 과정에서 법률행위 여기 있는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103조 104조가 나오는데
103조 같은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세무사 여러분들 합격을 했는데 취업을 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베테랑인 사무장들이 있어요. 사무장들이 이제 나가보시면 알아요. 요 사무장들이 어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기장업을 관리하는 게 막 1000개, 2000개 관리를 해가지고 일정한 수익원을 갖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무사를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다 뭐예요? 불법 무효죠. 요거에 적용됩니다. 이제 여기 103조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되겠죠.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103조 위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느낌이 쎄해요. 안 좋아요. 예. 뭐 과거 옛날 판례긴 하지만은 뭐 첩계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거는 다 103조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하는 거래행위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여기 있는 103조 예시기준으로 작용하는 요 104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요거는 이쪽은 판례만 나오기 때문에 요 판례만 맞추면 돼요.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요. 여기는 흔히 말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가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게 될 때 기본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서로 간에 여기 있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어떤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나의 의사와 표시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나는 사직서를 내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내래요. 우리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전원 일괄적으로 사표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정해가지고 니네들 내보내고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나는 내고 싶지 않은데 내라고 한 거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8조 통정호의 표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A라는 채권자가 있고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재산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법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돼가지고 했을 때 얼만큼의 절세를 해주느냐가 키포인트예요. 그러잖아요. 법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세법 규정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주면은 이거잖아요. 세무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의 범위 테두리 안에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채무자가 이거 같은 재산을 갖다가 친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빼돌리는 거죠. 이것 보고 이제 통정의 표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 보고 통정의 표시. 이건 또 이제 무효가 되고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땅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여기가 도로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땅을 구매했는데 여기가 도로가 난 경우에요. 그러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0조에 가면은 이제 뭘 배우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가 집을 샀어요. 신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을 해갖고 딱 들어갔는데 뒤에가 공동묘지가 있어요. 파묘에서 나오는 그 괴물 같은 거 막 나와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실제로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표시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내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대리예요, 대리.
좀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동생도 있으면 그 아이스크림 사올 거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먹어버리잖아요. 과자나 이 아이스크림을. 예, 그거 같은 경우 대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상대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는 줄여서 이제 상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리인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매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매행위, 이거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데 요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하냐? 본인한테 귀속해요. 효과는 매도인과 매수인, 여기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가 있고 여기 있는 법률행위만 대리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요 관계를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를 해서 이러한 같은 법률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 수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갑이 을한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권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 무슨 권한? 대리권을 준다. 라고 해서 이거 뭐 수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권행위. 그리고 여기 있는 을이라는 대리인은 뭘 해야 되냐? 나 갑의 대리인 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에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현명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현명주의.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리인이 한 명 더 있어요. 정의라는. 한 명 더 있는데 이것 보고 뭐라 하냐면 복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한 명 더 있을 때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간단하게 봤던 요 대리인은 유권대리라고 그래요. 유권대리. 왜 유권대리를 하냐? 대리권 줬잖아요. 수권행위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고 유권대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리권을 갖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요 대리인이 무권대리인 경우도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요 무권대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표현대리랑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표현대리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영역이죠. 여기가 표현대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권대리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외관을 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여기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니까 125조 대리권 수요 의사표시의 표현들이 여기를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는데 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갑의 명의를 갖다가 얘가 사용하는 것 갖다가 묵인하는 경우 어떤 상호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 묵인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대리권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이와 같은 그 거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6조 같은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해가지고 권한을 이만큼 줬어요. 여기 이제 기본 대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갖다 범위를 갖다가 좀 넓혀가지고 하는 원래는 그러니까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해라, 뭐 또는 임대차를 해와라, 뭐 전세권을 해와라 했는데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범위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을 예전에 줬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 그러니까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상대방의 과거의 어떤 나와의 거래 때문에 계속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한 경우에 이 사람을 갖다 보호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표현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면 여기 있는 법률 효과가 여기 있는 본인한테 귀속해요. 이런 좀 차이점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대리가 아닌 권한이 없는 대리를 갖다가 협의의 무권대리. 근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사례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5조, 16조, 17조 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대리 파트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사례 한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이와 같은 대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무효하고 취소라는 게 넘어갑니다. 무효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도 효과 효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대화에서 그 무효야. 그러면은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보고 무효라 하고, 여기 있는 취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정 대리인의 엄마 아빠의 승낙 없이 내가 어떤 비싼 가격의 물건을 갖다가 샀다. 미성년자가 그런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취소는 취소 원인이 있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장래효라, 이건 소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는 또 장래효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 있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배워요. 여기 있는 무효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무효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어떤 계약을 했을 것이냐라고 이거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분할 가능성, 그래서 당사자 가정적 의사,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일부 무효라는 부분도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여기 또 일부 취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무효 중에 조금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유동적 무효. 요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청약과 승낙에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또 뭐가 들어가느냐? 관할관청의 허가가 들어갑니다. 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나 과일지구 있잖아요. 거기를 딱 지정을 해버려요. 너네들 거래할 때 나한테 허가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빌딩을 갖다가 매매를 할 때 본사라든가 그 지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냥 투기 목적으로, 회사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장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본사나 이런 게 거기서 거주하게끔 사무소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건을 걸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매매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요 허가 없이는 그때까지 무효가 되는데, 그것 보고 뭐라 하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나중에 이제 허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 해지 시키잖아요. 그건 뭐 끝난 거죠. 매매해도 되죠. 왜? 그린벨트 해제됐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부관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강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비증 의사표시입니다. 비증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비증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라든가 농담 이런 거, 우리가 아까 107조에 있는 비증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중에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건, 흔히 말하는 정지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것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임대차 계약, 요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기한하고 조건하고 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각 법률하고 요 기한 관련돼서는 판례 하나가 있는데, 요 판례가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기한 같은 경우.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요거 비교하는 거, 요것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
기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달 매치부터, 그래서 뭐 시분초로 다루는 것은 뭐 즉시 뭐 효력이 발생하고 해서 날짜 계산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 계산하는 거. 그리고 기간은 뭐 법 조문하고 몇 개 판례만 나오는데 날짜 계산하는 거에 갖다가 시험에 나와요.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초일을 산입하느냐, 첫 번째 날짜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초일 산입하는 것은 나이, 연령 계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0시로 시작되는 거, 24시 0시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때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 날짜 계산하는 건 좀 더 여러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법 공부한 사람들이 숫자를 굉장히 약해요. 예, 숫자가 굉장히 약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뭘 보게 되느냐? 소멸시효라는 게 보게 됩니다. 시간의 효력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즘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많다고 하잖아요. 무전취식을 이제 하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간다. 그러면 얼마까지 버티면은 내가 돈을 갖다 안 갚아도 될까요? 1년이 1년. 예. 그러니까 무전취식 밥 먹고 도망가가지고 1년 동안 숨어서 지내면은, 예, 돈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재판상 청구를 하면 10년으로 쫙 늘어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 있는 권리가 시간의 효력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멸시효의 대명제가 뭐냐면은 잠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명제예요.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도과가 되면 보통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요. 10년. 10년이 도과가 되면 날아가 버려요.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문직,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뭐 법무사 수임료, 뭐 변리사 수임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인데 3년. 여러분들 같은 세무사 같은 경우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세무사 뭐 기장정리 다 해주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회사 폐업하고 돈을 안 줘요.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은 얼마나 돼? 그거 10년이에요, 10년. 여기에 최근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10년짜리를 바뀌었거든요. 그거 이제 예전에 좀 시험도 나왔고 하는 건데, 자신의 권리가 있으면은 그거 갖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예, 권리를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거 갖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건 뭐가 있느냐? 내 소유 물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하겠죠. 소멸시효 기산점 되는 거죠. 왜 내 물건인데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10년 동안 묵혀놨어요.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져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는 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여기 소멸시효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되냐? 기산점이 나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예. 그래서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는, 예,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예,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죠. 그 채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채권은 일반 채권은 10년, 그리고 이제 전문직, 세무사 빼고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 의심료 채권이라든지 어떤 흔히 말하는 유흥.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 호텔비를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다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있고요. 요 기산점에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면 뭐를 해야 되냐? 예, 중단하고 정지를 해야 되죠.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권리를 갖다가, 예, 소멸시효로 갖다가 중단을 시키거나 또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뭐해도 내 권리는 날아가게 돼요. 날아가게 돼. 예, 근데 내 권리가 있지만은 그게 날아가게 됐다.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권리가 이제 소멸했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근데 착한 채무자가 내가 돈 갚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부터 이제 184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했고, 이 소멸시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흔히 말하는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있잖아요. 아마 그 5년일 거예요, 5년. 국가가 세금 추징할 때 한 5년 정도. 그래서 이제 계속 안 갚으면은 소를 제기해가지고 중단시키고, 여기 소송 중단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때부터 또 10년 가고 막 그래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여러분들의 오히려 그 세무사를 공부해서 세법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세무사로서의 그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민법이에요, 민법. 예. 민법이고, 행정소송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용할 건 사실은 거의 그런, 그러니까 행정심판, 소송,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심판까지만, 그 세무사가 이제 행정심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막 노력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 변호사가 다 먹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요 민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무 관계, 뭐 양도 양수, 양도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상속,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니까 이렇게 알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상으로 마치고, 예, 잠깐 쉬었다가,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